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문학, 음악, 그리고 도시의 감각에 대하여. 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서울 학동에 위치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하나의 전시를 통해 한 작가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키를 좋아한다 혹은 하루키는 좀 어렵다. 하지만 오늘 와인문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루키를 읽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플랫폼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기획전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적 세계관과 그의 삶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하루키 작품의 서사와 감수성,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변주되고 교감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고양이의 시선을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이야기들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하루키의 궤적을 따라가며 우리 모두의 기억과 서사를 발견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는 와세다 대학교 국제문학관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와 협력하여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한편 작업의 동반자인 일러스트레이트 안자이 미즈마르의 원화 20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더불어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 강혜란, 김찬송, 순이지, 이원우, 한경우의 작품과 하루키에게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며 보다 다각적인 사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언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우리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하는 여정입니다. 하루키의 세계를 통해 잠시 멈추어선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닙니다. 플랫폼엘은 패션과 예술, 디자인과 철학이 교차하는 서울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적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시는 단순히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가 아니라 하루키라는 감각을 공간으로 번역한 전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아니라 분위기, 서사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하루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와세다 대학교 국제문학관. 와세다 대학교 국제문학관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장해온 도서와 음반, 기록 자료를 대학에 기타 기증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기존 교내 건물을 건축가 쿠마켄고가 리노베이션해 대중에 공개된 이곳은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로 불리며 그의 문학 활동 전반을 조명하고 관련 자료를 세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키의 번역 작품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 자료를 연구자와 문학 애호가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발견과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학술 세미나와 국제 심포지엄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가와의 특별 전시를 통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루키라는 세계.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떠올려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고독한 남자 주인공,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반복되는 음악, 그리고 사라진 누군가. 대표적인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IQ84 모두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하루키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느끼게 만듭니다. 재즈 카페 피터캣과 하루키의 LP 컬렉션. 피터캣은 하루키가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하기 전 직접 운영했던 재즈 카페입니다. 어린 시절 키우던 반려묘의 이름에서 따온 공간입니다. 1974년 봄 대학 졸업을 앞둔 하루키는 아내 요코와 함께 도쿄도 코쿠분지시 남쪽 출입구 인근 빌딩 지하 1층에 재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카페로 저녁에는 재즈바로 운영되던 이곳에는 스탄 게츠와 빌 에반스 등의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주말이면 라이브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키가 수집한 3천여 장에 달하는 LP가 카페에 비치되었고 피터캣은 단순히 카페를 넘어 음악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자이 미즈마루, 와다 마코도, 무라카미류 등 당시 일본 문화예술계 인물들도 이 공간을 드나들었습니다. 하루키와 요코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피터캣을 함께 운영했고 1977년에는 가게를 센다가야로 옮겼습니다. 이후 하루키는 작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 전시에서는 하루키가 피터캣을 운영하던 당시 수집하고 실제로 사용했던 피터캣 로고가 찍힌 LP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그리고 하루키. 하루키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음악입니다. 그는 실제로 재즈바를 운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재즈와 클래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빌 에반스의 음악처럼 반복되지만 미묘하게 달라지는 구조, 단순하지만 깊어지는 감정. 이것이 바로 하루키 문장의 구조입니다. 즉, 하루키의 소설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가깝습니다. 달린다. 언제 어디서든. 하루키에게 달리기는 작가로서의 삶과 함께 시작한 루틴입니다. 장시간 혼자 앉아 글을 쓰는 생활에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82년 가을 무렵 마라톤을 시작한 이래 아테네, 뉴욕, 보스턴, 그리고 호놀룰루 등 주요 국제대회를 포함해 20회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100km 울트라 마라톤 역시 여러 차례 참가했습니다. 하루키는 집회 중일 때도 해외에 머무를 때도 매일 달리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길이를 달리며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을 배웠다는 그의 말처럼 달리기는 하루키의 작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글을 쓰고 움직이는 반복 속에서 하루키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지속력을 길러왔습니다. 하루키의 소설이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끊임없이 지속해온 일상의 반복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도시와 고독. 하루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그의 인물들은 항상 도시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연결되어 있지만 어딘가 공허한 도시. 그래서 하루키는 현대인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된 사람들. 이 지점에서 하루키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시대의 감정 구조를 기록한 작가입니다. 전시가 말하는 하루키. 이번 전시가 흥미로운 이유는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공간, 소리, 오브제를 통해 하루키의 느낌을 재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키는 읽는 작가가 아니라 경험하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미학. 하루키의 소설에서 요리는 인물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들은 고립과 상실을 경험한 상황에서도 식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채소를 다듬고 면을 삶고
밥을 지어 먹습니다. 이들은 요리라는 작고 사소한 행위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다스립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소설 속 요리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에 등장한 음식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출간 작품 아카이브. 무라카미 하루키는 2026년 현재까지 단독 저서 102권을 퍼냈으며 번역가로서는 해외 작품 105권을 출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의 계기가 된 군조 신인문학상 수상을 시작으로 노마무네 신인상, 다니자키 주니치로상 등의 일본 주요 문학상을 포함하여 일본 국내에서 2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권위 있는 문학상인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 예루살렘 문학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 등을 포함하여 20개의 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작 활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해외판 출간본, 총 42권, 24개국. 1987년 일본에서 출간된 노르웨이의 숲의 표지는 하루키가 직접 정한 상권의 빨간색과 하권의 녹색 표지 2권으로 나뉘어 출판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빨간색은 와타나베가 느낀 상실을 상징하고 녹색은 미도리와의 만남을 통해 와타나베가 상처로 치유받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책 표지색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장 곁의 위스키. 하루키에게 위스키는 단순한 기호품이라기보다 삶과 글쓰기 주변에 꾸준히 자리해온 요소입니다. 그는 여러 산문과 인터뷰에서 술, 특히 위스키에 대해 언급해왔으며 그것을 문학적 장치로만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사적인 경험과 연결된 대상으로 다뤄왔습니다. 와인문 시선, 하루키와 와인. 이제 와인문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루키의 작품은 와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구조. 특히 좋은 와인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열어야 하고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읽는 문학이 아니라 숙성되는 문학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키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껴보았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 아닐까요? 나는 이 작품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은 각자 모두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깊이 있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 이건 이렇다는 결론이 머릿속에서 내려지더라도 혹은 자칫 내려질 것 같더라도 아니 잠깐 어쩌면 이건 나 혼자만의 억측일 수도 있어 라고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보는 사람입니다. そんなに簡単には物事は決められないんじゃないか。先になって新しい要素がひょこっと出てきたら話は180度ひっくり返る。